사람들은 내게 늘 그렇게 말했다. 착하다고, 어질다고, 마음씨가 곱다고. 어렸을 적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흥부야, 너는 참 마음이 곱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뻤다. 칭찬받는 것이 좋았고 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지. 우리 집은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양반은 아니었지만 제법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셨다. 형 놀부와 나는 같은 밥을 먹고 자랐다. 같은 마당에서 뛰놀았고 같은 방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형과 나는 달랐다. 형은 목소리가 컸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리내어 말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춥면 춥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어도 형은 입을 삐죽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일을 했다. 나는 조용했다. 배가 고파도 참았다. 형이 먼저 먹고 나면 남은 것을 먹었다. 춥다고 말하기 전에 옷을 한 겹 더 껴입었다.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흥부는 참속 편한 아이야.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다. 더 참았다. 형이 화를 내도, 형이 내 몫을 가져가도, 형이 나를 밀쳐도 나는 참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착하다, 우리 흥부. 그 손길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더 착해지려고 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형이 내 옷을 입고 나갔다. 추운 날이었고 형은 자기 옷이 젖었다며 내 옷을 낚아챘다. 나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춥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다. 흥부야,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괜찮습니다. 추운 게 아니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 소리가 무슨 뜻인지 나는 그때 몰랐다. 지금은 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형제가 둘인데 한 명은 소리를 지르고 한 명은 참는다면 부모는 어느 쪽을 먼저 챙기게 될까? 사람들은 말한다. 조용한 아이를 먼저 봐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리 지르는 아이가 먼저였다. 그 아이를 달래야 집안이 조용해졌으니까. 그렇게 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믿었다. 참으면 편할 줄 알았다.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말했다. 흥부는 착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15살 되던 해였다. 마을 어귀에서 김씨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다. 나는 달려가 짐을 들어드렸다. 어르신은 고맙다며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흥부는 참 착하구나. 내 형하고는 다르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났다. 형은 나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착한 것도 재주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착한 것은 재주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착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태어난다. 나는 그저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착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형이 무례하게 굴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내가 친절하게 굴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형의 무례함은 기억되었지만 나의 친절함은 금방 잊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흥부라면 괜찮겠지. 흥부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흥부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더 많이 참았다. 더 많이 들어주었다. 더 많이 웃었다. 더 많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형과 나는 유산을 나누었다. 아니, 형이 나누었다. 내가 형이니까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면 싸움이 날 것이고 싸움이 나면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할 것 같았다. 형은 논밭 대부분을 가져갔다. 큰 집도 가져갔다. 나에게는 작은 땅 몇 대기와 낡은 헛간 하나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놀부는 너무하네.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형이 무서웠을까? 아니면 남의 집안일이라 여겼을까? 어쨌든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또 말했다. 역시 흥부는 착해. 그날 밤 나는 작은 헛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두웠다. 달빛도 들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했다. 나는 정말 착한 걸까? 아니면 그냥 겁이 많은 걸까?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미움받는 것이 무서워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어서 그저 참아온 것은 아닐까? 착함과 두려움의 경계가 어디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나는 또다시 참아야 할 일들을 만났다. 그렇게 나는 착한 흥부로 살아갔다. 사람들이 원하는 흥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흥부로, 내가 원하는 흥부가 아닌 혼인을 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아내를 만났다. 아내도 나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도 크지 않았다. 처음 본 날 아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내 얼굴을 슬쩍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두려움 같은 것, 기대 같은 것. 우리는 혼인했다. 큰 잔치는 없었다. 형은 쌀 한 말도 보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몇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작은 헛간을 고쳐 살림을 차렸다. 헛간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바람이 불면 문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첫 해는 괜찮았다. 아내는 부지런했다. 나도 부지런했다. 작은 땅이지만 정성껏 농사를 지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아내는 나무를 뜯고 빨래를 하고 집을 쓸었다. 저녁이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아내의 조용함과 나의 조용함이 잘 맞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첫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이.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눈물이 어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잘 키우겠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동이.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름에 복을 담는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자랐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우리는 아이에게 복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다. 또 아들이었다. 복삼이. 아이들은 하나둘 늘어갔다. 복동이, 복순이, 복삼이, 복돌이, 복순이.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복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농사는 해마다 나빠졌다.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았고 땅은 갈라졌다. 뭐를 심어도 말라 죽었다. 그해 가을 우리는 곡식을 거의 거두지 못했다. 창고에는 쌀 몇 말만 남았다.
나는 형을 찾아갔다. 형님,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쌀을 좀 구워갈 수 있을까요? 형은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없다. 나도 바쁘다. 형님, 아이들이 배고파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왜?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형의 집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다. 형도 나를 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이 멀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미음을 끓여 먹었다. 쌀을 아끼기 위해 물을 많이 넣은 미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자로 미음을 떠먹었다. 아내도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달이 밝았다. 달빛 아래 우리 집이 보였다. 낡은 지붕, 금간, 벽, 삐걱거리는 문. 모든 것이 허름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매일 일찍 일어나 일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사람들은 말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아니, 복은커녕 가난이 더 깊어졌다. 이듬해도 마찬가지였다. 비는 왔지만 너무 많이 왔다. 밭이 물에 잠겼다. 모가 떠내려갔다. 그에도 농사는 망쳤다. 쌀은 더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밥그릇은 더 작아졌다. 복동이가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다.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저 궁금해하는 눈이었다. 그 눈을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렇다. 무능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밥 먹어라.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작은 밥그릇을 들고 조용히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울었다. 하지만 점점 울음을 멈췄다. 울어도 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참았다. 물을 마시고 참았다. 잠들려고 애쓰며 참았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아이들이 울부짖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용히 참는 것이 더 아팠다.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았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그것이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아내는 더 말이 없어졌다. 처음 만났을 때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었다. 아내는 그저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나무를 뜯고 나무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를 불렀다. 당신. 내가 미안하오. 아내는 나를 보았다. 그 눈에 무슨 감정이 담겼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원망일까? 체념일까? 아니면 그저 피곤함일까? 무엇이 미안하시다는 겁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내가 무능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오. 아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열심히 사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아내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그저 나를 탓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나를 탓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며 가난 속에서 살았다. 밤이면 나는 혼자 깨어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방구석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형에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을까?
유산을 나눌 때 더 많이 요구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요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받아들이는 법만 배웠다. 참는 법만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착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다. 강하지 못해서 가난했다. 요구하지 못해서 가난했다. 싸우지 못해서 가난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흥부는 착해서 가난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약해서 가난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착함이라고 포장하며 살았다. 어느 날 복순이가 아팠다. 열이 높았고 기침을 했다. 아내는 아이를 업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캤다. 하지만 아이는 낫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나는 다시 형을 찾아갔다. 형님, 복순이가 아픕니다. 약값이 필요합니다. 돈 없다. 형님, 제발. 네가 벌어서 써라. 나한테 왜 와? 나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형은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다. 일어나. 보기 흉하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형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형님. 됐다. 가라. 다시 오지 마라. 형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알았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가난하기를 선택한 적이 없었다. 착하기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아니,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착함을 알아주지 않았다. 착함은 밥이 되지 않았다. 약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형의 집을 돌아보았다. 큰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항아리들이 가득했다. 곡간에는 곡식이 넘쳤을 것이다. 형은 풍족했다. 나는 가난했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잤다. 하지만 형은 부자가 되었고 나는 가난해졌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형은 탐했다. 욕심냈다. 빼앗았다. 나는 참았다. 나눴다. 양보했다.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다. 형은 부자가 되었고 나는 거지가 되었다. 3부. 형 놀부에 대한 감정. 형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낯설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니,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미움은 나쁜 감정이라고, 착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며 자랐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과 미움이 없는 것은 달랐다. 나는 형을 미워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형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은 나보다 3살 많았다. 어렸을 때 형은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었고, 내가 우는 날이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형도 한때는 형다웠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형이 달라졌다. 아버지가 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네가 형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동생을 챙겨야지. 마이너스 형은 그 말들을 듣고 자랐다. 그리고 점점 그 무게를 버거워했다. 형은 화를 냈다. 왜 내가 동생까지 챙겨야 해?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나도 싫은데. 형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아버지는 형을 혼냈지만 형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어느 날 형이 내게 말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너무 착해서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착한 것이 왜 문제일까?
착한 것은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형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를 읽었다. 원망 같은 것, 질투 같은 것. 형은 나를 질투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형은 비교당했다. 흥부는 착한데 놀부는 왜 저래? 동생을 좀 본받아라. 그 말들이 형을 짓눌렀다. 형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낙인은 형을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형이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불쌍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다만 형과 다른 방식으로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더 냉정해졌다. 유산을 나눌 때 형은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져갈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에게 줄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소한만, 형제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는 선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이후 형과 나는 멀어졌다.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형은 나를 피했고 나도 형을 피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형은 고개를 돌렸고 나는 먼저 인사했다.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점점 더 가난해졌고 형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형의 집은 커졌고 우리 집은 더 허름해졌다. 형의 곳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고 우리 집은 빈 항아리뿐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놀부는 복이 많네. 흥부는 왜 저렇게 고생할까?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혀를 차는 것으로 끝이었다. 동정은 있었지만 도움은 없었다. 나는 형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었다. 쌀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아플 때, 지붕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형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까이 갈수록 숨이 막혔다. 형의 집 대문 앞에 서면 나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형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또 문전박대할까? 망설이는 시간이 길었다. 때로는 1시간도 넘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형의 하인들이 나를 수군거리며 바라봤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결국 문을 두드렸다. 형님, 저 흥부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형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또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손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돌아가면 아이들이 굶을 것이다. 형님, 제발.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형이 아니라 하인이었다. 주인 어른께서 안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모릅니다. 가보십시오. 그게 가보라니까요. 하인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보았다. 두껍고 단단한 나무 문이었다. 그 문 너머에 형이 있었다. 형은 분명 집에 있었다. 하지만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다. 나는 알았다. 형은 나를 피하고 있었다. 아니, 나를 보기 싫어했다. 나를 보면 불편했을 것이다. 가난한 동생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형은 나를 도와주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도와줄 수 없었다. 한 번 도와주면 또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형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형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매번 찾아와 손을 내미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나도 귀찮았을 것이다. 나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팠다. 형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같은 피를 나눈 것이 무슨 소용일까? 결국 남처럼 지내게 되는데 나는 대문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몇 걸음 걷다가 나는 뒤를 돌아봤다. 형의 집이 보였다. 큰 기와지붕, 높은 담장, 단단한 대문. 모든 것이 견고했다. 형은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허름한 헛간으로 돌아가야 했다. 빈손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내에게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형을 미워해도 되는 걸까? 형을 원망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미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원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참았다. 미움을 삼키고 원망을 숨기고 체념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형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동시에 그리움도 있었다. 형도 한때는 나의 형이었다. 나를 돌봐주던 형이었다. 그 형이 그립기도 했다. 하지만 그 형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의 형은 차갑고 냉정하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받아들였다. 형은 더 이상 나의 형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피를 나눈 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형의 집을 나온 그날 나는 한참을 걸었다. 목적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논둑길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없는 길이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땅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텅 빈 하늘로만 보였다. 왜?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복은 오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소리는 새어나왔다. 으읍. 작은 신음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으스. 나는 땅에 엎드렸다. 이마가 차가운 흙에 닿았다. 손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흙이 손톱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그렇게 땅을 움켜쥔 채 울었다. 살면서 울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어렸을 때 넘어져서 울었다. 아버지께 혼나서 울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나는 울음을 잊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참았다. 우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강해 보이고 싶었다. 아니, 강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쌓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울면서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형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더 강하게 말할까 걸. 그때 더 많이 요구할까 걸. 그때 싸워볼 걸.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여기
차가운 땅 위에 엎드려 울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사방이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흙이 얼굴에 묻었다. 손도 흙투성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텅 빈 들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였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봤다면, 내가 이렇게 무너져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나는 더 창피했을 것이다. 착한 흥부가 땅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혼자 울 수 있었다. 혼자 무너질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면 나는 다시 괜찮은 척해야 했다. 아내 앞에서 울 수 없었다. 아내도 힘들었다. 아내 앞에서 무너지면 아내는 더 불안해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울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다. 몇 걸음 걸으며 다리의 감각을 되찾았다. 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었다. 조금만 더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걸었다. 한 걸음씩,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으면서 나는 다짐했다. 집에 들어가면 웃어야겠다고,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해야겠다고,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야겠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다.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아내가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며.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했다. 그리고 얼굴을 만졌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흙도 털어냈다. 옷도 털었다. 괜찮은 척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나를 봤다. 아이들도 나를 봤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혹시 무언가를 가져왔을까 하는 기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되었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조용했다.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밥이라도 드십시오. 아내가 작은 밥상을 내왔다. 미음 한 그릇이었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밥상 앞에 앉았다.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아까 울어서 목이 아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삼켰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눈을 마주하면 나는 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울었다. 땅에 엎드려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혼자였다. 형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 싸워야 했다. 혼자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강하지 못했다. 싸울 힘도 없었고 견딜 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참는 것만 알았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참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포기하는 것이었다. 체념하는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너무 늦게. 그날 밤 나는 제비보다 먼저 울었다. 아직 제비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제비가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부러져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울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여전히 배는 고팠고 아이들은 여의어갔고 집은 허름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일했다.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봄이 왔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렸다. 올해는 날씨가 좋기를 바랐다. 가뭄도 홍수도 없기를 바랐다. 제발 한 해만이라도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바라면 바랄수록 상처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살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짹, 짹. 작고 약한 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았다. 담장 밑이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봤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제비였다. 제비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아니, 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쪽 다리가 이상했다. 부러진 것 같았다. 짹. 제비가 나를 올려다봤다. 작은 눈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상황이 무서운 것일까? 나는 손을 뻗었다. 제비가 움찔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부러져서 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집어들었다. 작고 가벼웠다. 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다. 제비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것이다. 괜찮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치지 않게 해줄게. 제비가 나를 봤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는 제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그게 뭡니까? 제비요. 다리가 부러졌소. 제비를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아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한숨 속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 나는 알았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새까지 돌보려고 하느냐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말하지 않았다. 어디 봅시다. 아내가 제비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부러진 다리를 만졌다. 제비가 짹짹 울었다. 많이 다쳤네요. 부러진 것이 확실합니다. 고칠 수 있겠소? 해봐야겠습니다. 아내는 작은 나뭇가지를 찾아왔다. 그리고 천 조각으로 제비의 다리를 감쌌다. 부목을 대는 것이었다. 아내의 손이 조심스러웠다. 제비가 아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섬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도 작은 새를 외면하지 않는다. 다 됐습니다. 아내가 제비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따뜻한 천을 덮어주었다. 먹이는 어떻게 하죠? 벌레를 잡아야겠소. 벌레를요? 제비는 벌레를 먹소. 내가 찾아보겠소. 나는 밖으로 나갔다.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나는 땅을 뒤졌다. 벌레를 찾았다. 지렁이, 애벌레, 작은 벌레들. 몇 마리를 잡아 돌아왔다. 제비는 바구니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나는 벌레 하나를 집어 제비 앞에 내밀었다. 제비가 고개를 돌렸다. 먹지 않았다. 왜 안 먹지?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말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는 제비를 그대로 두고 물러났다. 한참 후 나는 다시 바구니를 들여다봤다. 벌레가 사라져 있었다. 제비가 먹은 것이다. 나는 안도했다.
그날 밤 나는 제비 옆에 앉아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깨어서 제비를 지켰다. 제비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작았다. 나는 제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새도 나처럼 부러진 것일까?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나도 무언가 부러져 있었다. 마음이 부러졌다. 희망이 부러졌다. 나는 이 제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비는 살아 있었다. 부러졌어도 다쳤어도 살아 있었다. 그리고 먹이를 먹었다.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부러졌어도 다쳤어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미안하다. 나는 제비에게 말했다. 네가 당한 일이 억울하겠구나. 아무 잘못도 없이 다쳤으니. 제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그래. 나도 억울해.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이들이 배고파해. 말하면서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살아야지. 너도 나도 살아야지. 나는 제비를 쓰다듬었다. 너는 낫겠지. 다리가 나으면 날 수 있을 거야.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나을 수 있을까? 부러진 마음이 나을 수 있을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제비를 돌보는 동안만큼은 나는 조금 달랐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작은 의미를 주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비를 돌봤다. 아침마다 벌레를 잡아먹였다. 물을 주었다. 바구니를 깨끗하게 했다. 제비는 점점 나아졌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어느 날 제비가 바구니에서 나왔다. 폴짝폴짝 뛰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잘했다. 참 잘했어. 제비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나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쉬어라. 그러면 날 수 있을 거야. 며칠이 더 지났다. 제비는 거의 회복되었다. 다리도 거의 나았다.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제비를 마당에 내놓았다. 자, 이제 날아봐. 제비는 날개를 펼쳤다. 한 번, 두 번 퍼덕였다. 그리고 날아올랐다. 처음에는 낮게 날았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그리고 높이 날아올랐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비를 봤다. 파란 하늘을 나는 제비.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제비가 한 바퀴 돌더니 내 앞으로 내려왔다. 잠깐 내 어깨에 앉았다. 그리고 짹짹 울었다. 고맙다는 인사인 것 같았다. 천만에. 잘 가거라. 제비는 다시 날아올랐다. 그리고 멀리 날아갔다.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제비는 떠났다. 당연한 일이었다. 제비는 자유로운 새였다. 여기 머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허전했다. 며칠 동안 돌본 제비였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위로였다. 이제 그 위로도 사라졌다.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물었다. 제비가 날아갔습니까? 네. 다 나았소. 그렇군요.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제비가 없는 일상. 제비를 돌보며 잠깐 잊었던 현실로 돌아왔다. 여전히 가난했다. 여전히 배고팠다.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제비를 살렸다. 부러진 다리를 고쳤다. 다시 날게 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부러진 마음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조금, 아주 조금 희망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제비가 떠난 후 나는 자주 하늘을 올려다봤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제비는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제비는 이미 자유로워졌다.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여기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제비를 떠나보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작은 보답이라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제비를 살렸으니 제비도 무언가 나에게 줄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보답을 바라며 제비를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운 것이었다. 보답을 바란다면 그것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거래였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였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어느새 기대가 생겼다. 무언가를 바라게 되었다. 나도 그랬다. 착하게 살아왔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바라고 있었다. 언젠가는 복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내 착함이 인정받지 않을까? 하지만 복은 오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라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비도 마찬가지였다. 제비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제비는 그저 제비일 뿐이었다. 작은 새일 뿐이었다.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아내는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다. 평범한 날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제비 생각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떠났소. 하지만 가끔 하늘을 보시던데요. 그냥 하늘이 좋아서 보는 것이요. 아내는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 다 압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나를 너무 잘 알았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감추는지 다 알았다. 미안하오. 왜 미안하십니까? 기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셨어요. 이번만큼은 바라셔도 됩니다. 아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내도 힘들었을 것이다. 나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탓하지 않았다. 고맙소. 무엇이 고맙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아내는 또 웃었다. 우리 함께 버팁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별이 총총했다. 달도 밝았다.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제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행복하기를 바랐다. 제비가 다시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자유였다. 아내 말대로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바라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바랐다. 작은 행복을, 작은 위로를, 작은 희망을. 그것이 욕심이라면 나는 욕심쟁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평생 욕심 없이 살았다. 이제는 조금 욕심을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하늘에 대고 속삭였다. 제비야, 잘 지내거라. 행복하거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나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 옆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가족 옆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제비를 떠나보낸 것처럼 나도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떠나보내고 원망을 떠나보내고 후회를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야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나는 조금씩 편안해졌다. 그리고 결국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날고 있었다. 제비처럼 자유롭게, 가볍게. 하늘은 넓고 푸르렀다. 바람은 상쾌했다. 나는 날개를 펼치고 높이 날아올랐다. 아무 걱정도 없었다. 아무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날고 있을 뿐이었다. 꿈에서 깨었을 때 나는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꾸는 좋은 꿈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추수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했다. 조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마당에 나왔을 때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니, 씨앗이 아니었다. 박씨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다. 분명 박씨였다. 하지만 어디서 왔을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짹짹. 나는 올려다봤다. 제비였다. 제비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다. 내가 돌본 그 제비였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왠지 그 제비인 것 같았다. 제비야. 나는 손을 흔들었다. 제비는 한 바퀴 더 돌더니 남쪽으로 날아갔다.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다. 나는 다시 손바닥에 박씨를 봤다. 제비가 가져온 것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제비가 어떻게 박씨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단지 우연히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었다. 제비가 보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내가 제비를 살렸으니 제비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나는 박씨를 꼭 쥐었다. 아내에게 보여줬다. 이것 좀 보시오. 박씨네요. 어디서 났습니까? 마당에 떨어져 있었소. 제비가 가져온 것 같소. 제비가요? 오늘 아침 제비를 봤소. 우리가 돌본 그 제비 같았소. 아내는 박씨를 들여다봤다. 심어보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소. 하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박씨를 심으면 무엇이 될까? 보통 박이 열릴 것이다.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박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기대가 있었다. 혹시 이 박씨가 특별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또 이러네. 무엇을 기대하는가? 박씨는 박씨일 뿐이다. 마법 같은 것은 없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씨를 심었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박씨를 넣었다.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자라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자라서 우리를 도와다오.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나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기대였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박씨를 심은 곳을 확인했다.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흙만 있을 뿐이었다. 아직인가?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다. 초록색 싹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뻤다. 나왔다. 아내를 불렀다. 싹이 났소. 아내도 와서 봤다. 정말 나왔네요. 우리는 함께 그 작은 싹을 바라봤다. 그저 싹일 뿐이었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다.
제비가 준 선물이었으니까. 아니, 제비가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박은 빠르게 자랐다. 며칠 만에 줄기가 길어졌다. 잎이 넓어졌다. 덩굴이 뻗어나갔다. 나는 대나무를 세워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봤다. 아이들도 박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이다. 박이 뭐예요? 큰 열매가 열리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을 수 있지. 아이들은 기뻐했다. 빨리 크면 좋겠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박이 자라는 것을 보며 나는 조금씩 기대가 커졌다. 통제할 수 없는 기대였다. 이성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혹시 모른다. 혹시 이 박이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기대하지 마. 그냥 평범한 박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듣지 않았다. 여름이 깊어졌다. 벚꽃이 피었다. 하얀 꽃이었다. 밤에 피는 꽃이었다. 나는 밤마다 나와서 꽃을 봤다.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 핀 하얀 꽃. 그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예쁘구나. 나는 꽃에게 말했다. 고마워. 이렇게 예쁘게 피어줘서.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박이 열렸다. 작은 박이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졌다. 점점 커졌다. 나는 놀랐다. 이렇게 큰 박은 처음 봤다. 어른 몸통만큼 컸다. 아니, 더 컸다. 계속 자랐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보통 박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박이었다. 제비가 준 박씨였으니까. 아내도 놀라워했다. 저렇게 큰 박은 처음 봅니다. 나도요. 우리는 매일 박을 확인했다. 박은 계속 자랐다. 마당 한 구석을 가득 채울 만큼 커졌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흥분의 집에 큰 박이 열렸다던데? 정말 크네. 이거 보통이 아닌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불안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형이 알게 되면 어쩌나. 형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 가을이 왔다. 박이 익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이제 딸 때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박을 내려다봤다. 엄청나게 큰 박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물었다. 따시겠습니까? 그래야겠소. 언제요? 내일. 내일 따겠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안다. 이 박이 무엇인지, 그냥 평범한 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지 두려웠다. 기대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다시 절망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부탁하는지도 모호했다. 그저 간절했다. 내일이 왔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박을 땄다. 무거웠다. 혼자서는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아내와 함께 박을 마당으로 옮겼다. 이제 가르시겠습니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소. 톱을 가져왔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박에 톱을 댔다. 그리고 천천히 가르기 시작했다. 톱질이 시작되었다. 드득, 드득. 톱날이 박 껍질을 파고들었다. 생각보다 껍질이 단단했다.
힘을 주어 톱을 당겼다.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봤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나는 계속 톱질했다. 땀이 났다. 손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드디어 박이 반으로 갈라졌다. 쩍! 박이 두 쪽으로 벌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보았다. 빛이었다. 박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 금빛, 은빛이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가렸다. 너무 밝았다. 이게 말을 잇지 못해. 박 안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했다. 비단, 금, 은, 보석, 쌀, 곡식.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다. 이 작은 박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을 수 있을까? 아내가 입을 막았다. 하느님.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현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물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진짜, 진짜인가? 손을 뻗어 만져봤다. 차갑고 단단했다. 진짜 금이었다. 진짜 은이었다. 진짜 비단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하, 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울음만 나왔다. 아내도 울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말인가? 나는 보물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당신, 아내가 나를 불렀다.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 것입니다. 당신이 제비를 살렸으니 제비가 준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제비가 보답으로 준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평생 착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복을 받을 때도 됐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도 이제 행복해져도 되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평생 고생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나는 아내를 껴안았다. 고생 많았소. 당신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아이들도 우리에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울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우리 삶은 변했다. 먼저 쌀을 꺼냈다. 박 안에 있던 쌀을 모두 꺼내 창고에 넣었다. 엄청난 양이었다. 몇 년은 먹을 수 있을 만큼이었다. 아이들아, 이제 배불리 먹어도 된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밥이었다. 나도 배불리 먹었다. 아내도 웃으며 먹었다. 이상했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나? 그저 쌀밥인데 이렇게 달고 고소한가? 아니었다. 밥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다. 불안 없이 먹는 밥은 맛이 달랐다. 새 집을 지었다. 박 안에 있던 금과 은을 조금 팔아 목수를 불렀다. 제대로 된 집을 지었다. 기와를 얹고 방을 여러 개 만들었다. 마당도 넓게 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다. 우리 집. 평생 처음 가져본 제대로 된 집이었다. 비가 새지 않는 집.
바람이 들지 않는 집, 따뜻한 집. 아이들이 방방 뛰며 좋아했다. 우와, 우리 방이다. 여기는 내 방. 나도 방 있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울컥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 하나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해줄 수 있었다. 따뜻한 방, 배부른 밥, 편안한 잠자리. 아내에게 새 옷을 사줬다. 아내는 평생 해진 옷만 입고 살았다. 이제는 좋은 옷을 입어도 되었다. 이걸 제가 입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당신 것이오. 아내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그리고 울었다. 왜 우시오? 기뻐서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아내를 안았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것만 입히겠소.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모두 놀라워했다. 흥부가 부자가 됐다던데? 박에서 보물이 나왔다며? 믿을 수 없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질투도 섞여 있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흥부는 운이 좋네. 그냥 운이지 뭐. 그 말들이 나를 찔렀다. 운인가? 그냥 운일 뿐인가?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제비를 살렸다.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동정의 시선이었다. 가난한 흥부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기와 질투가 섞인 시선이었다. 나는 불편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것인가? 가난했을 때는 사람들이 친절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니 사람들이 달라졌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다. 가난한 흥부에게는 동정을, 부자 흥부에게는 질투를. 나는 혼란스러웠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부자가 되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돈이 생기니 걱정도 생겼다. 이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도둑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가난했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잃을 것이 많았다.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상하오. 부자가 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소. 왜요? 모르겠소. 뭔가 불안하오.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평생 가난했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가난에 익숙했다.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가난은 사라졌지만 습관은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밥을 아껴 먹었다. 여전히 옷을 아껴 입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쌀이 많은데도 자꾸 아껴 쓰게 돼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다. 가난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적어도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행복했다. 비록 불안하고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 겨울이었다. 따뜻했다. 방에 불을 떼면 온기가 온 집안에 퍼졌다. 찬바람이 들지 않았다. 비가 새지 않았다. 아이들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편히 잤다.
나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 아이들이 잘 자는지 확인했다.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했다. 아내가 물었다. 왜 자꾸 확인하세요? 그냥 불안하세요? 조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행복.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내가 지나가면 이야기를 멈췄다.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흥부가 부자가 됐다며. 운이 좋았지. 우리도 그런 박씨 있으면 좋겠네. 그 말들이 들렸다.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간신히 살 때도 가장 싼 것만 골랐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었다.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물건값이 달라졌다. 이게 얼마요? 흥부 나으리께는 이 가격입니다. 예전보다 비쌌다. 나는 알았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더 비싸게 부르는 것이다. 너무 비싼 것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가격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옆 사람에게는 더 싸게 팔았다. 하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돈을 내고 물건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니 사람들이 달라붙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사업을 하자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처음에는 도와주었다. 흥부씨, 쌀 좀 빌려주시오. 곧 갚겠소. 얼마나 필요하시오? 한 말만. 나는 쌀을 줬다. 기꺼이 줬다. 나도 가난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갚는 사람은 없었다. 곧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갚는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피했다.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진심으로 도와준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용한 것이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착해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요.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부터 챙기세요. 아내의 말이 옳았다. 나는 알았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평생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누군가 부탁하면 나는 들어주고 싶었다. 거절하면 미안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면 나만 손해였다. 나는 변해야 했다. 어느 날 또 누군가 찾아왔다. 흥부씨, 돈 좀 빌려주시오. 나는 심호흡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소. 뭐라고? 지금은 어렵소. 흥부씨, 부자잔소. 돈 많찬소. 그래도 안 돼오. 즉, 부자 되더니 인심이 없어졌네.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마음은 불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변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가난했을 때는 순진했다. 사람들을 믿었다. 하지만 부자가 되니 현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돈을 보았다. 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슬펐다. 여전히 나는 나였다. 착한 흥부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봤다. 부자 흥부. 그 이름이 나를 규정했다. 나의 착함은 사라지고 부자라는 딱지만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형을 떠올렸다. 형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부자가 되니 사람들이 달라붙었을까? 사람들이 이용하려 했을까? 그래서 형이 냉정해진 것일까? 나는 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돈이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가난했을 때는 단순했다.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를 도와줄지,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야 했다. 나는 웃으면서도 편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다. 행복한 척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쳤다. 가난은 사라졌지만 습관은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다. 마음속에서는 돈이 있어도 쓰기 두려웠다. 언제 다시 가난해질지 몰랐으니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창고를 확인했다. 쌀이 줄지 않았는지,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소. 괜찮지 않아 보여요.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행복하오. 정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한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있었다. 아이들도 건강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여전히 무거웠다.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가난했을 때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가난했을 때는 배고픔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의 고통이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이들은 행복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부자가 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부자가 되고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여전히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전보다는 나아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달이 밝았다. 형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생각하는 형이었다. 부자가 된 후로 나는 바빠서 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형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형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작은 마을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형은 어떤 기분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질투할까? 아니면 무관심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형과 나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 피했다.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형보다 더 부유해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히 더 부유했다. 박에서 나온 보물은 엄청났으니까. 이상한 기분이었다. 평생 형보다 못했다. 형은 항상 나보다 위였다. 더 많이 가졌고, 더 강했고, 더 부유했다. 하지만 이제는 역전되었다. 나는 기뻤을까? 아니었다.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형을 이겼다는 기쁨보다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형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형이 시기하지 않을까? 형이 내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형님을 만나야 할 것 같소. 왜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소. 오랜만에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뭐요? 나는 말하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형을 만나려는지 나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냥 만나야 할 것 같았다. 형제니까.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참. 형님이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도 만나시려면 만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란 말이오? 형님이 당신한테 뭘 요구할지 몰라요. 아내의 말이 맞았다. 형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돈을 달라고 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절할 수 있을까? 형제인데 나는 혼란스러웠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형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좋은 옷을 입었다. 선물도 준비했다. 좋은 쌀 한 가마니와 비단 몇 필. 아내가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형님이니까. 형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해줬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은 내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형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형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다. 예전에는 도움을 청하러 자주 왔었다. 하지만 항상 거절당했다. 이제는 달랐다. 나는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도움을 주러 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떨리게 했다. 형의 집이 보였다. 여전히 큰 집이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 내 집도 이제 크니까. 나는 대문을 두드렸다. 형님, 저 흥부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형이 나왔다. 오랜만에 보는 형이었다. 조금 늙은 것 같았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형은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왜 왔느냐? 형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 부자 됐다고 자랑하러 온 거 아니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쌀과 비단을 내밀었다. 형은 그것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필요 없다. 가져가라. 형님, 나한테는 다 있다. 내 것 필요 없어. 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형은 자존심이 강했다. 동생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형님, 그래도 됐다. 가라. 다시 오지 마라. 형이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급하게 말했다. 형님, 형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이 멈췄다. 감사? 무슨 감사? 형님이 저를 거절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뭘 이해해? 형님도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요. 형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소리냐? 형님도 부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붙고 도움을 청하고 이용하려 하고. 형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그래서 형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합니다.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형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형제잖아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 무슨 감정이 담겼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형이 말했다. 들어와라. 나는 놀랐다. 정말입니까? 그냥 들어와. 밖에 서 있지 말고. 나는 형의 집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형의 집이었다. 예전에는 대문 밖에서만 서성였었다. 형은 나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앉아라. 예, 형님.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형도 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정말 부자가 됐다며. 네, 형님.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제비를 살렸고 박씨를 받았고 박에서 보물이 나왔다고. 형은 조용히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형이 물었다. 그게 다 사실이냐? 네, 형님. 믿기지 않는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럽다. 솔직한 말이었다. 형의 솔직함에 나는 놀랐다. 형님,
네가 평생 고생하는 걸 봤다. 솔직히 나는 내가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착하게 살면 가난해진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강하게 살았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됐다. 착하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 형님, 나는 틀렸다. 내 방식이 틀렸다. 형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형도 고통받고 있었다. 형도 외로웠다. 형도 후회하고 있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는 내게 형답지 못했다. 미안하다, 흥부야. 형이 처음으로 사과했다. 나는 눈물이 났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형의 사과. 형님, 괜찮습니다. 저도 형님을 이해합니다. 고맙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일들을, 힘들었던 일들을. 형도 외로웠다고 했다.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했다고. 나는 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날 우리는 조금 가까워졌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형제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며칠 후 소문이 들렸다. 형도 박을 키운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형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형도 제비를 구하고 박씨를 받고 부자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되었다. 형이 정말 제비를 구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던데. 그래서 고쳐주고 박씨를 받으려 한대. 그게 되겠어? 나는 충격받았다. 형이 정말 그랬을까? 일부러 제비를 다치게 하고 고쳐주고 보답을 받았을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제비를 구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하지만 형은 계산했다. 보답을 받기 위해 제비를 이용했다. 나는 형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말려야 할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형도 어른이다.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났다. 형의 박이 자랐다. 크게 자랐다. 나의 박만큼이나 컸다. 마을 사람들이 기대했다. 놀부도 부자가 되겠네. 박에서 뭐가 나올까? 보물이 나오겠지. 나도 궁금했다. 정말 보물이 나올까? 형도 나처럼 복을 받을까?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었다. 형의 방식은 잘못되었다. 제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박을 가르는 날이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형의 집으로 모였다. 나도 갔다. 형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박 앞에 섰다. 자, 이제 가르겠다. 톱으로 박을 갈랐다. 박이 열렸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박 안에서 도깨비들이 튀어나왔다. 괴물들이 나왔다. 뱀들이 기어나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형을 봤다. 형은 얼어붙어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깨비들이 형의 집을 부쉈다. 물건들을 훔쳐갔다. 곡식을 쏟아냈다. 형은 소리쳤다. 안 돼. 멈춰라. 하지만 소용없었다. 박 안에서 계속 나쁜 것들이 나왔다. 재앙이 쏟아졌다. 형의 집이 무너졌다. 곳간이 불탔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형이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형에게 다가갔다.
형은 폐허가 된 집터에 주저앉아 있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형님. 형이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형님. 나도 복을 받고 싶었다. 형이 울었다. 나는 형 옆에 앉았다.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다. 모든 것을 잃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이 나를 봤다. 뭐? 형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삽시다. 나를 받아주겠다는 거냐? 형제잖아요. 형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통쾌하지 않았다. 형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형도 나처럼 살았을 뿐이다. 형은 강하게 살고 싶었다. 부자로 살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형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형도 두려웠을 것이다. 형도 외로웠을 것이다. 형도 사랑받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그 방법을 몰랐다. 강하게 사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착함을 버렸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형이 불쌍했다. 형을 벌하고 싶지 않았다. 형을 구하고 싶었다. 형님, 일어나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 형이 일어섰다. 우리는 함께 내 집으로 걸어갔다. 형은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형제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형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네. 형님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아내는 나를 보더니 웃었다. 당신은 참. 뭐가요? 너무 착해요. 나는 웃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형을 맞이했다. 형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형은 변했다.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해졌다. 어느 날 형이 내게 말했다. 흥부야, 내가 옳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착하게 사는 게 옳았어. 나는 틀렸어. 형님, 나는 평생 잘못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형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럴까? 물론이죠. 늦지 않았어요. 형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형의 웃음이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자랐다. 결혼하고 집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 나와 아내는 늙었다. 머리가 하얘졌고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가 굽었다. 형도 늙었다. 함께 늙어갔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가 부자 된 이야기요. 나는 웃었다. 그 이야기는 다 아는 거 아니냐? 알지만 할아버지 입으로 듣고 싶어요. 나는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비를 구한 이야기, 박을 키운 이야기, 부자가 된 이야기.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우와, 대단해요, 할아버지. 저도 그런 박씨 갖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단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복을 받을까? 착하게 살면.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복을 받았지만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손주에게 말했다. 복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단다. 왜요? 착하게 살면 마음이 편하거든. 남을 해치지 않으면 떳떳하거든.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것이다. 착함의 의미를.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후회했다. 하지만 대체로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편하게 했다. 밤에 잠들 때 나는 떳떳했다. 누군가를 해친 적이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손주들이 돌아간 후 나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형이 옆에 와서 앉았다. 흥부야. 네, 형님.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러게요. 후회하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후회한다. 내가 다르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더 일찍 화해했더라면. 형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형이 웃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하지. 우리는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아름다웠다. 달도 밝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다. 가족을 사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착한 흥부로. 하지만 나는 그저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 전설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다고, 나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견뎠다고, 그리고 결국 조금의 행복을 찾았다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어디선가 제비 소리가 들렸다. 짹짹. 나는 웃었다. 제비야, 잘 지내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제비는 어디선가 자유롭게 날고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나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다치지만 그래도 날고 있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형님, 들어가요. 그래.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다. 집안에는 가족들이 있었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형이 옆에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알았다. 착해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었다. 가난했기에 더 착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따뜻한 집으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작은 행복으로. 그것이 내 이야기였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전설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여기 있었다. 살아 있었다. 숨쉬고 있었다.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